여러분, 아틀란티스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바닷속에 잠든 신비한 도시, 혹은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찬란한 문명 말이죠. 이 이야기를 처음 전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에요. 그의 저서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 속에 아틀란티스 전설이 등장하지요. 플라톤은 단순히 사라진 대륙의 신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아틀란티스와 아테네를 대비해 교만과 정의의 차이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대륙이라는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아틀란티스에 쏠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탐험가와 학자, 작가들이 정말 어딘가에 아틀란티스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며 끊임없이 추적해왔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플라톤이 남긴 두 축, 아틀란티스와 고대 아테네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대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에 신들은 제비를 뽑아 세상의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누구도 남의 몫을 탐내지 않았고 각자 맡은 땅을 배의 깃잡이처럼 지혜롭게 다스렸죠. 그 가운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아틀란티스 섬을 차지했습니다. 그곳에는 에우에노르와 레오키페 부부, 그리고 그들의 딸 클레이토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포세이돈은 클레이토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언덕을 바닷물로 둘러 동심원 모양의 신비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또 지하에서 솟아나는 따뜻한 샘과 차가운 샘을 준비해 섬을 언제나 촉촉하고 비옥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곡식과 과일이 풍성히 열리고 꽃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신이 빚어낸 낙원이 되었지요. 포세이돈과 클레이토 사이에는 10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장남 아틀라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섬의 이름 아틀란티스와 대서양, 즉 아틀란틱 오션이라는 이름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었답니다. 그 뒤로 아틀란티스는 10명의 왕이 다스리는 거대한 왕국으로 발전했죠. 아틀란티스는 금속 오레이칼코스, 울창한 숲, 코끼리까지 사는 넓은 대지 등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궁전과 신전, 항구와 조선소가 세워지고 도시 한가운데에는 원형 수로가 놓여 다리와 탑이 장관을 이루었어요. 아크로폴리스에는 눈부신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는데 벽과 바닥은 오레이칼코스로, 천장은 상아와 금, 은으로 장식되었고 안에는 황금으로 된 거대한 포세이돈상이 서 있었습니다. 도시 주변의 평야는 길이 약 500km에 달했고 산에는 강과 숲이, 마을이 풍요로웠습니다. 평야에는 해자와 수로가 뚫려 농업이 크게 발달했고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무려 1년에 2번씩 수확을 거둘 수 있었죠. 겨울에는 빗물을, 여름에는 지하수를 농업용 수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아틀란티스는 자연의 혜택과 인간의 기술이 어우러진 최고의 문명 도시로 막강한 군대와 전함을 앞세워 지중해를 넘어 다른 세계까지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초대 왕들은 절제를 알았습니다. 포세이돈의 법을 지키며 서로 협력했고 황소를 바쳐 신 앞에서 맹세했지요. 지혜와 겸손을 잃지 않았던 그 시절 아틀란티스는 진정한 번영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틀란티스와 전쟁을 치렀던 고대 아테나에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플라톤은 이 도시를 특별히 지혜와 미덕의 땅이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아테네가 두 신, 헤파이스토스와 아테나의 공동 영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이지요. 두 신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오누이였고 모두 지혜와 기술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미덕과 지혜가 잘 어울리는 고장으로 선택되었고 두 신은 사람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아테나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용기와 정의, 지혜를 키워가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땅은 비옥해 대군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농작물이 풍성했고 산에는 숲이, 평야에는 두터운 흙이 덮여 있어 샘과 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역시 흙이 덮인 평평한 땅 위에 건물과 정원이 들어서 자연과 신의 축복 속에서 번영을 누렸죠. 영토 또한 서쪽으로는 코린토스 지역, 북쪽으로는 키타이론 산과 파르네스 산, 동쪽으로는 바다까지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방어에도 유리했고 바다를 통한 무역과 교류도 활발했죠.
옛날 아테네에는 세 계급이 있었고 그중 전사들은 사유재산 없이 공동생활을 하며 겸손과 정의를 지켰습니다. 언제나 2만 명의 전사가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명성은 유럽과 아시아에까지 퍼졌지요.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왕들이 힘을 합쳐 만든 연합 제국으로 주변 섬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 일부까지 지배했습니다. 리비에에서 튜르레니아,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육지를 함께 다스리는 초강대국이었죠. 그러나 점차 아틀란티스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해협 만족, 즉 지중해 세계 전체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고 강력한 전차와 전함을 앞세워 모든 도시와 나라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 기세는 마치 파도처럼 몰아쳐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단 하나의 도시가 맞섰습니다.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아테네인들은 지혜와 용기, 전쟁 기술에서 누구보다 뛰어났고 모든 헬라스인들의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9,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대략 1만 1,600년 전 아틀란티스와 고대 아테나이의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막강한 전차와 전함이 몰려왔지만 고대 아테나이인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두려움에 굴복해 등을 돌릴 때도 고대 아테나이는 홀로 맞서 싸웠지요. 마침내 고대 아테나이는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고 자유를 지켜냈을 뿐 아니라 헤라클레스의 기둥 안쪽에 살던 다른 모든 이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승리로 고대 아테나이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미 욕심과 탐욕에 빠진 아틀란티스는 전쟁에서 패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처음에는 신의 피를 이어받아 고결했지만 점점 인간적인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탐하고 절제 대신 탐욕을, 지혜 대신 교만을 따르게 된 것이지요. 그 모습을 지켜본 제우스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올림포스의 신들을 불러 모아 긴 회의를 열었지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는 여기서 이야기가 끊기지만 티마이오스는 결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갑자기 대지와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지진과 거센 홍수가 아틀란티스를 덮쳤지요. 하룻밤 사이 빛나던 도시의 탑과 궁전은 무너지고 고대 아테나이의 용맹한 전사들은 땅속 깊이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섬을 삼켜버렸고 그 자리는 진흙으로 뒤덮여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바다가 되었지요. 찬란했던 아틀란티스 제국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전설 속에서만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플라톤은 왜 아틀란티스와 고대 아테나이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힌트는 티마이오스 초반부 소크라테스가 전날 나눈 대화를 정리하는 장면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이상적인 국가를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나라는 단순히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성향과 능력에 맞는 역할을 맡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농부는 농사를, 장인은 기술을, 전사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맡아야 하지요. 특히 수호자라 불릴 전사 집단은 아주 특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적에게는 두려움 없이 맞서되 자기 백성에게는 온유하고 정의로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체육과 음악, 철학을 함께 배우며 몸과 마음을 단련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호자들은 금이나 은 같은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직 절제와 지혜, 공동체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놀라운 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교육받고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아이들마저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길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글로만 그리는 것보다 실제로 그런 나라가 행동하고 싸우는 모습을 본다면 훨씬 더 생생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크리티아스가 대답합니다. 마침 제 조상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틀란티스와 고대 아테나이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즉,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가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실제로 구현했다고 믿었던 사회, 곧 고대 아테나이가 그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아카데미의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아테네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자부심이 솟아났겠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상적인 수호자들과 아틀란티스를 맞아 싸웠던 고대 아테나의 전사들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호자들은 탐욕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아테나의 전사들 역시 재물이나 권력을 쫓지 않고 나라와 시민을 지키는 데 헌신했죠. 수호자들은 체육과 철학을 함께 배우며 강인한 몸과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테나의 전사들 또한 절제와 용기를 갖춘 채 아틀란티스의 대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이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빌려 보여주고 싶었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상국가의 모습은 결코 공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조상들이 실제로 그런 사회를 만들었고 그 전사들이야말로 수호자의 이상을 살아낸 인물들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이런 신화를 강조한 이유는 그의 삶과 시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한가운데였죠. 아테네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스파르타가 강요한 30인 참주정이 들어서며 민주주의 인사들이 처형과 추방을 당했습니다. 1년 뒤 민주 세력이 돌아와 그들을 몰아냈지만 정치보다는 정적 제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와중에 스승 소크라테스는 신을 모독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기원전 399년 독배를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28세였던 플라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치에도 아테네 민주정에도 등을 돌리고 학문에만 몰두했죠. 플라톤은 남이탈리아의 타란토에서 피타고라스 학파와 또 나폴리 남부 엘레아에서는 파르메니데스 학파와 교류하며 자신의 사상을 다듬어갔지요. 그리고 40세 무렵 그는 시라쿠사의 통치자 디오니시우스 1세를 만나 현실 정치에 자신의 철학을 적용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요. 게다가 불편한 충고를 했다는 이유로 노예로 팔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진답니다. 그 뒤 플라톤은 아테네 근교에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후학을 길러냈습니다. 아카데메이아 또는 아카데미아는 아테네 서북쪽 교회에 있던 고대 영웅 아카데메스의 성스러운 숲, 곧 신들에게 바쳐진 거룩한 장소에서 비롯된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철학자 왕이 이끄는 이상국가를 꿈꾸며 2차례 더 시라쿠사를 방문했지요. 이번에는 디오니시우스 2세를 가르치려 했지만 음모와 불신으로 결국 좌절되고 말았어요. 바로 이 무렵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를 집필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현실 속 이상국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때였지요. 그래서 그는 아틀란티스와 고대 아테나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아테네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강력한 해군력으로 교만에 빠진 아틀란티스는 페르시아 전쟁 뒤 오만해진 아테네의 모습과 닮아있지요. 반면 플라톤이 그린 고대 아테나에는 그가 동경한 참된 이상국가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고대 아테나에는 마치 중국 요순 시대의 태평성대를 떠올리게 하지요. 조선시대의 대신들이 임금에게 요순 같은 성군이 되라고 간언하던 모습은 플라톤이 시라쿠사의 디오니슈스 1세에게 사치하지 말고 횡포도 부리지 말고 철학자 왕이 되라고 권하던 장면과 흡사하지 않나요? 그럼 앞에서 언급되었던 신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아테네의 첫 번째 왕은 케크롭스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위는 사람, 아래는 뱀의 꼬리를 가진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지요.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을 케크롭스의 자손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케크롭스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제도, 장례의식, 글쓰기와 공동체 규칙을 가르쳐준 문화의 영웅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테네의 주인을 정하기 위해 두 신이 경쟁하게 됩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땅을 치자 푸른 바닷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반면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심었지요.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기름도 주고 그늘도 내주는 올리브가 훨씬 낫겠다. 결국 아테나의 선물을 선택했고 이 도시는 여신의 이름을 따 아테네가 되었습니다. 물론 포세이돈은 크게 화를 내며 아티카 땅을 바닷물에 잠기게 했다는 전설도 전해지지요.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트로이 전쟁 중 아테나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찾았어요. 전설에 따르면 헤파이스토스가 아테나를 한눈에 보고 반해 아테네에게 접근했지만 아테네는 이를 피하려다 헤파이스토스의 정액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에리크토니오스였지요. 사람과 뱀의 모습이 섞인 반인반사였던 그는 훗날 아테네의 왕이 되어 도시와 아테나 여신을 기리는 판아테나이아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아테네의 첫 왕 케크롭스도 반인반사였죠. 지난번 영상에서 보았던 미노아 문명의 뱀 여신상 기억나나요?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벗겨지는 허물처럼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나는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대인들은 뱀을 대지와 생명, 그리고 신비로운 힘과 깊이 연결지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뱀을 토템처럼 모신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히마이오스에 따르면 이집트 사제들은 솔론에게 고대 아테네의 기록과 영광이 여러 차례 대재앙과 홍수로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그 재앙과 닮은 두 가지 신화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데오칼리온의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인간들이 점점 교만해졌을 때 제우스는 크게 분노했어요. 특히 아르카디아의 왕 리카오는 사람 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죄를 지었죠. 결국 제우스는 결심했답니다. 이 세상을 물로 씻어버리겠다. 하늘에서 끝없이 비가 내리고 바다는 육지를 삼켰어요. 산마저 잠길 만큼 물은 불어났고 사람과 짐승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단 한 쌍,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오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만 살아남았어요. 피라는 바로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 사이에 태어난 딸이었지요. 그들은 거대한 상자를 타고 9날 9밤 동안 끝없이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마침내 물이 빠지고 두 사람은 중부 그리스 포키스 지방의 파르나소스 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제우스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그 후 두 사람은 인근의 케피소스 강에서 몸을 씻고 테미스 여신의 신전을 향했습니다. 여신께 인류의 운명을 물어보기 위해서였죠. 테미스 여신은 수수께끼 같은 답을 내렸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뼈를 어깨 너머로 던져라.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깊이 생각했어요. 우리의 어머니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 그렇다면 뼈는 돌이겠구나. 그들이 돌을 던지자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고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류가 다시 태어나 세상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이후 데우칼리온은 테살리아 지방의 프티아 지역을 다스렸다고 전해져요. 그는 신화 속 대홍수에서 피라와 함께 살아남아 인류를 다시 번영시켰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헬런은 그리스인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을 헬라스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푸티아 지방은 훗날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고향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대홍수 신화는 단순히 물의 재앙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재창조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신화로 기억되고 있어요. 다음은 파에톤의 이야기입니다. 파에톤은 자신이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 동쪽의 태양궁전에 가서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라면 저에게 하루 동안 태양의 마차를 몰게 해주세요. 헬리오스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얘야, 이건 신들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란다. 조금만 잘못 다뤄도 하늘과 땅이 불타버려. 하지만 파액토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불타는 말들이 끄는 황금마차를 잡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린 파에토는 마차를 다스릴 수 없었지요. 너무 낮게 내려오자 숲과 마을이 불타올랐고 너무 높이 치솟자 북쪽 땅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피부가 태양에 그을려 검게 변했다고 고대인들은 신화 속에서 설명했지요. 이처럼 파에톤의 무모한 여행은 사막과 빙하가 생긴 이유, 그리고 피부색의 기원까지 설명하는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땅은 불타고 바다는 끓어오르며 인간들의 절규가 하늘까지 닿았지요. 이를 본 제우스는 더 이상 참지 못해 올림퍼스에서 번쩍이는 벼락을 내리꽂았습니다. 눈부신 승광과 함께 파에토는 마차에서 떨어져 에리다누스 강으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의 자매들은 슬픔에 울다 포플러나무로 변해버렸다고 해요. 그들의 눈물은 호박빛 진액이 되어 강물 속으로 흘러들었지요. 오늘은 아틀란티스, 고대 아테나이의 신화, 데오칼리온의 대홍수와 파에톤의 태양마차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틀란티스는 있었을까요? 현대학자들은 지질학적 근거로 대륙 전체가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플라톤이 남긴 기록이 전혀 근거 없는 창작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요. 일부 학자들은 트로이아 전쟁, 테라 화산 분출 같은 실제 사건에 영감을 얻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화산과 지진으로 인한 헬리케의 파괴나 아테네의 시칠리아 원정 실패처럼 플라톤 시대와 가까운 역사적 사건이 신화 속에 녹아들었다고 해석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보면 사라진 문명과 전해 내려오는 신화 속에는 고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하려 했던 흔적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결국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그 흔적 위에서 다시 피어난 하나의 꿈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 시대 사상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천일의 앤으로도 잘 알려진 헨리 8세 시대에 모어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정치의 중심에서 활약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어는 헨리 8세의 교황단절 칙령에 서명하지 않아 반역죄에 기소되어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지요. 그가 남긴 유토피아는 단순한 이상향의 상상이 아니라 현실 정치의 모순을 직시한 치열한 성찰의 기록이었습니다. 플라톤과 닮은 듯 하면서도 또 다른 차이를 보여준 토마스 모어의 사상, 궁금하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